아직도 안 끝났어요? 청소 하나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으면 다른 일 구하세요. 여기서 나가요. 서울 강남. 대한민국 10대 기업 한빛그룹 본사입니다. 새벽 5시 49층. 이 빌딩에서 가장 높은 곳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아래 있는 건 회장이 아닙니다. 순이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 빌딩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태주는 냉철한 경영으로 수조 원짜리 그룹을 일군 남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 수백 명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목숨을 구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지금 그의 발 아래 바닥을 닦고 있다는 걸. 3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년 앞에 몸을 던져 차를 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 오랜 세월 순이 부부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평생 모은 사업 자금까지 내어줬습니다. 소년은 편지 한 장을 남겼죠. 아주머니 평생 안 잊을게요. 꼭 은혜 갚을게요. 그로부터 35년. 그 소년은 이 나라 최고 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 회장의 사무실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됐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새벽 5시 순이는 가장 먼저 회장실 문을 엽니다. 삐걱. 문소리가 새벽 정적을 가릅니다. 걸레를 적시고 무릎을 꿇고 천천히 밀어나갑니다. 창밖엔 서울이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순이의 눈이 잠깐 멈춥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서류들. 그 너머로 걸려있는 그룹 연역 사진. 웃지 않는 얼굴.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눈빛. 많이 변했구나.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는 들어오다 멈칫했고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박순이입니다. 박순희 씨. 청소 제대로 못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나가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왔고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날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 미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한테 혼났냐고. 순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미자는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제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왜 유독 언니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 회사에 있는지. 순이가 이 회사에 오게 된 건 사실 1년 전이었습니다. 낡은 고시원방. 혼자 TV를 보던 어느 저녁 경제특집 뉴스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강태준 회장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순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가 맞나. 이목구비는 달라졌지만 미간의 주름 하나가 기억 속 소년과 겹쳤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청소 용역업체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가 알고 있던 그 태준이가 맞는지. 순이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명이 찍힌 사진. 젊은 부부와 그 사이에 앉은 까까머리 소년. 손가락으로 소년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믿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걸까요? 태준에게는 지우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알았습니다.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아버지는 늘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장면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던 지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한테 혼났냐고. 그 아주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그날 아버지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회사는 학교 동아리가 아니야. 돈 받고 일하는 곳이고 일 못하면 지적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나 바쁘니까 다른 일 없으면 나가봐. 지우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타고 있었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 짧은 침묵. 순이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몸 조심하시라고. 그 말을 들은 태준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걱정해달라고 했나요?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말 걸 위치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맞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자정,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심장 문제로 쓰러져서 내일은 회장실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전화였습니다. 태준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순이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달려가면서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왜 달려가는지. 하지만 발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이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먼 발치에서 그 얘기를 들은 순이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바보, 이러려고 여기 왔나? 사흘 후 회장실에서 다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왜 병원에 왔느냐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돼서요. 돌아온 말은 싸늘했습니다. 청소부가 왜 회장 걱정을 해요? 승진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월급 올려달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걸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바보, 왜 기대했어? 지우는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왔다던 그 청소 아주머니. 박순이. 가족도 아닌 사람이 새벽에 달려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어린 시절 기록을 뒤졌습니다. 교통사고 기록, 병원 입원 기록, 그리고 당시 담당 간호사의 이름, 박순이.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초기 투자자 명단에서 같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개인 투자자 5억, 그리고 비상 연락처란에 적힌 이름. 배우자 박순이. 지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아빠를 구한 사람이었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순이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였으니까요. 35년 전 우리 아버지를 구한 분이 순이 씨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을 찾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기억도 못하실 분한테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를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순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없어 한번 찾아갔다고. 비서가 막아 만나지 못했고 편지도 써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떴고 집도 잃었고 빚만 남았다고. 그 말을 할 때 순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몰라보시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관심도 없으셨죠. 전 투명 인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가 미안할 건 없어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한 거니까. 그날 밤, 순이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태준이에게, 그리고 나무 상자 맨 밑 바닥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 박순이라는 간호사, 박영수라는 초기 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자의 아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 남편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으셨대요. 너무 힘드셔서 아빠한테 편지까지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셨대요. 내가 그랬어? 기억도 안 나시죠? 아빠한테 그분들은 그냥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우가 나간 뒤, 태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그래, 그분의 아내가. 아주 오래전 기억이 먼지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밤냄새, 따뜻한 손, 밤새 공부를 가르쳐 주던 아저씨의 목소리.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이 직접 순이의 자취방에 찾아갔습니다. 이사박스가 쌓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무릎을 꿇은 채로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회장님. 전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요? 회장님이 병원에 쓰러졌을 때요. 그때 이미 용서한 거예요. 태주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순 없어요. 회장님은 제가 키운 그 아이가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죠. 투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저 같은 직원들 처우나 개선하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주는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청소업체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순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늦었구나. 다 늦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행방을 찾지 못하던 중 지우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회사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시한부세요. 간암 말기래요. 길어야 4개월 남은 거라고 해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태주는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였습니다. 태준과 순이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그를 보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태준이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아프시잖아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회장님한테 왜 말해요? 상관없는 일인데.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게 더 싫어요. 옥상 정원에 앉아있는 순이 곁에 지우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봤습니다. 그러다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 이제 얼마 못 살아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어요. 회장님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왜요? 제가 키운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 회장님은 제가 아는 태준이가 아니거든요. 지우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모실게요.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요. 왜요? 아가씨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못한 일 제가 대신 할게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순이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래도 태주는 왔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아주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회장님은 변했어요. 맞아요. 제가 변했어요. 아주머니가 키워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근데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붓던 비, 갑자기 튀어나온 차, 얼어붙은 발, 눈을 감았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밀어낸 충격,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야, 나는 간호사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고 무서워하지 마.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울었던 날들, 다 아주머니랑 아저씨 덕분이에요. 은혜 꼭 갚을게요. 그 말을 했던 소년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약속은 미뤄졌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편지가 왔다는 말을 비서에게 들었지만 나중에 보겠다고 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고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느 날 순이의 손목에서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거예요. 오래전에 고장나긴 했는데 그냥 차고 다녀요. 바늘이 멈춰 있어도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은 안 사라지잖아요. 태주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순이가 퇴원한 후 셋이 바다에 갔습니다. 순이가 오고 싶다던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던 바다였습니다. 셋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반지도 없이 손을 잡고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줄래? 라고 얘기했죠. 그때 회장님도 같이 있었어요. 혼자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에 무너져서 울었었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제가 너무 못했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주머니. 지우야, 119 불러. 구급차 아니었어요. 순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태준아, 아주머니. 곧 서울 도착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괜찮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랑 지우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머니. 제발. 고마워, 태준아. 다시 예전의 태준이를 보게 돼서 너무 기뻤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지만 길어야 이틀이라고. 태준은 복도 벽에 기대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태준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병실에 들어왔고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태준아, 덕분에 마지막에 행복했어. 아주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미안해. 그 말을 한 후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지만 진심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가 내렸고 태주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우산을 가져왔지만 태주는 손을 저으며 우산을 거부하고는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았습니다. 마치 눈물을 감추려는 듯이. 장례를 마무리하고 얼마가 흐른 후 유품을 정리하러 순이가 생전에 살던 작은 방에 갔습니다. 이삿짐도 채 다 풀지 못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사진, 셋이 찍은 사진. 그리고 맨 밑에는 순이가 생전에 태준에게 적어놓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에게. 첫 문장을 보자마자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떠나기 전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평소엔 말이 안 나왔어. 눈물이 먼저 나왔거든. 그래서 글로 쓰는 거야. 솔직히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너를 원망했어. 성공하고 난 뒤 우리를 잊은 일. 아저씨가 아플 때 도와달라고 편지 보냈지만 답장이 안 왔던 그날들. 남편이 떠나고 빚만 남고 집도 잃었던 그때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 이 아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밤새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 내가 원망한 건 사실 회장 강태준이었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어릴 때의 태준이었다는 걸. 세상이 태준이를 바꾸었고 내가 원망한 건 그 변화였지 너를 원망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 걸 결심했어. 원망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싶었거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어릴 적 태준이는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아팠어. 태준아, 나한테 그리고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무도 강제한 건 아니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앞으로 어디서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줘. 내가 알던 그 따뜻하던 아이가 되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잘 지내, 태준아. 태준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것처럼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매주 한 번 청소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어색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건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처음엔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실적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를 언급했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 같냐고. 오래된 직원 하나가 퇴근길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전이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새벽 5시. 태준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순이가 차고 있던 바늘이 멈춘 시계였습니다. 남편 영수가 사준 시계. 고장난 지 오래됐지만 끝까지 차고 다녔던 시계. 바늘이 멈춰 있어도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은 안 사라지잖아요. 라고 얘기하던 순이의 말이 떠올랐고 태준은 시계를 꺼내 천천히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남은 순간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순이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창밖엔 이미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관심도 없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달라진 날이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달라질 날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